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어느덧 벌써 63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유신체제와 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장면 내각이 들어섰지만 채 1년도 안 돼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하게 된 박정희는요, 5대 대통령, 6대 대통령, 7대 대통령까지 무려 3번의 대통령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권력이라는 것은 중독된다고 해요. 그래서 권력을 맛본 사람일수록 그 권력을,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무리하게 욕심을 내게 되는데요. 이승만 역시 그랬고 박정희 또한 그랬습니다. 박정희가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 국민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뽑아주시면 정말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경제개발, 반공정책 그동안 저 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더 뽑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박정희 정권의 위기를 갖고 오게 된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내세웠던 반공정책과 경제 개발이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이 반공을 계속해서 강조하던 이 시대에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1969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닉슨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독트린 하니까 혹시 냉전 체제가 시작됐을 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했던 트루먼 독트린이 떠오르는 친구들 있죠. 그 당시에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를 지원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대결을 선언해서 냉전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었다면 반대로 닉슨 독트린은 미국이 현재 파병하고 있던 베트남에서의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그리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역시 그 수를 대폭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이었던 냉전체제의 분위기가 완화되고 좀 이렇게 누그러지는 분위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는 계속해서 반공을 외칠 수는 없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이 반공이라는 어떤 카드가 유명무실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1970년대에 접어들면 이제 원유 가격, 석유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데요.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이전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이제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동안 박정희를 지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던 이유는 이제 그가 눈에 띄게 경제를 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공도 냉전도 완화되고 있고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박정희를 내가 지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어떤 반발이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박정희 정권의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는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주 엄청난 대책을 내놓는데요. 1972년 7월 4일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남한과 북한의 대표가 만나서
남한과 북한이 그동안 사실을 물밑 작업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통일을 할 건지, 남과 북이 어떻게 통일을 할 건지 그 원칙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인데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반공이라면서 빨갱이들 다 잡아야 된다 이러던 정권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실 저희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희 남한과 북한은요 앞으로 이 세 개의 원칙에 따라서 통일을 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서 이 3원칙에 따른 평화통일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랐겠죠? 아니 우리 평화통일 하는 거였어? 이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있었네? 이런 분위기였죠. 자 그러면서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박정희 정권에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평화통일을 한다고 했지만 이 북한이 또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북한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요. 이제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좀 더 이렇게 단합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납시다 라고 하면서 단행했던 것이 바로 1972년 10월 유신입니다. 이 10월 유신을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요. 국회를 해산한 뒤에 비상국무회의라는 초헌법적인 기구 속에서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법을 만드는 기구가 어디죠? 바로 국회인데요. 국회는 이미 해산된 상태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을 확정합니다. 자, 이렇게 반포된 유신헌법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우선 유신헌법의 이제 주요 기구로 이 유신을 왜 지금 하는 거야? 평화통일을 대비한다는 구실로 한 거잖아.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헌법기구를 설치합니다. 여기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대통령을 선출하는데요. 기존에 5대 대통령, 6대 대통령, 7대 대통령까지 직선제로 뽑던 대통령, 국민이 스스로 선택해서 뽑던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아니라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제 기구를 통해서 이 기구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간선제로 변경을 하게 된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간선제를 우리가 사실 이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제 초대 대통령과 2대 대통령까지는 초대 대통령까지는 간선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됐던 건데 이승만이 이제 이후에 간선제로 하면 이제 자신이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직선제로 바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간선제를 하게 됐어. 근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누가 들어가냐? 박정희가 임명한 사람들이 50%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까요? 정말 너무 눈에 보이는 그 결과를 안 봐도 뻔한, 요새는 안 봐도 넷플릭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던데 선생님 시절에는 안 봐도 비디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도 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서 뽑힌 대통령은요. 임기는 6년이고요. 중임 제한이 없습니다. 중임 제한이 없다는 말은 여러 번 반복해서 임명이 돼도 괜찮다는 건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박정희가 임명한 사람들이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누구를 뽑겠습니까? 박정희를 뽑겠죠. 그런데 중임 제한도 없어. 앞으로 대통령 임기 끝나면 또 선거를 할 텐데 이 선거에서 또 박정희를 뽑아. 자, 그 다음에 임기 끝나면 또 누굴 뽑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의 기본 제도로서 삼권 분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이 삼권이 각각 다른 기구에 분리되어 있어야 서로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서 민주적인 정치가 가능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담당하는 기구는 자, 여러분 뭐 혹시 다 아시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요거를 담당하는 기구가 어디냐? 행정권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죠. 수장이 누굽니까? 바로 대통령이죠. 자, 입법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바로 국회에서 행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법권은 어디서 하나요? 법원에서 행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독립된 기구에서 이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유신헌법에 따르면요. 대통령,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뭐라고요? 그럼 국회의원을 투표로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나머지 인원을 투표로 하는 것이죠. 일단 대통령이 선출한 인원을 3분의 1로 넣어 놓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국회가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대통령은 뭘 할 수 있냐?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 해산권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이 두 가지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뭐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입법권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대법원장과 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력 역시 대통령에게 주어집니다. 대법원장과 법관은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법원에서 일하는. 한마디로 대통령이 사법권까지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도 있고 사법부도 있지만 법원도 있지만 사실 그들의 뒤에선 누가 다 조종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 권한의 비정상적인 강화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모든 법을 초월하는 헌법 위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집니다. 바로 긴급조치권입니다. 이 긴급조치권은요, 국가 비상사태 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누가 판단할까요? 대통령이 판단하기에 지금 비상사태야 라고 판단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모든 법 위에 이 법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권, 평등권, 뭐 신체의 자유, 뭐 사유재산의 뭐 소유권 다 무시가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밑에서 또 살펴보시죠.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겠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영상으로 보여준 반도 있는데 바로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꼬꼬무에서 KT 납치 사건이라는 그 주제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유신헌법과 유신체제를 비판했던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와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정희 같은 경우는 뭐 금권 선거 또는 이제 부정 선거를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당선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개표해 보니까 김대중 후보와 이 득표 수에서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국민들이 김대중을 지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유신헌법이 발표되고 나서 김대중이 이제 일본과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자 이것이 이제 눈에 거슬린 박정희 정권에서는 그를 납치해서 사실은 암살을 하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정말 다행히 미수로 그치게 되지만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와, 저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국민을 대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어떤 공포를 정말 느꼈겠죠. 이거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유신헌법을 개헌하기 위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요.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유신헌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에 연일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종교계에서는요. 천주교 신부들을 중심으로 정의구현사재단을 조직합니다. 이 정의구현사재단이 앞으로도 여러 번 나올 건데요. 특히 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던 분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김영삼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은 3.1 민주구국선언 등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점차 높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을 들을 박정희가 아니죠. 오히려 긴급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발동을 시킵니다. 바로 아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한 것이죠. 자, 이 긴급조치가 대체 뭐길래 선생님이 왜 저렇게 강조하실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긴급조치 1호 요약 내용입니다. 자, 가장 먼저 발동된 명령인데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비방 및 개정을 요구하거나 폐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수색할 수 있으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과 처단을 한다. 그러니까 나 욕하지 마라. 이 긴급조치도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1호부터 9호까지 내용이 다 비슷한데요. 특히 이제 9호의 내용이 사실 긴급조치 약간 엑기스, 정수를 다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지어내거나 유포하거나 왜곡해서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집회 또는 신문, 방송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금지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유언비어를 날조하는 게 금지래. 물론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유언비어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누가 결정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은요. 어떤 헌법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유신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조치를 위반한 자는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일단 기본으로 1년, 최소 1년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이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여러분 경찰관들이 그 범인을 잡을 때 또는 이제 범인의 집에 증거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수색해야 될 때 그냥 무작정 가서 그 사람을 잡아오거나 그 사람의 집을 뒤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엄연히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잖아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이제 집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경찰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사람이 정말 범인이고 이 사람의 집을 수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증거를 모아서 이제 검사에게 넘깁니다. 그러면 검사가 이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법원에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게 필요한 건지를 검토한 뒤에 영장을 발부하면 그 영장을 가지고 경찰이 사람을 체포하고 압수하고 수색하고 구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런 모든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너 지금 어겼어. 법 어겼어. 바로 체포, 바로 구속, 바로 감옥. 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실까요? 자,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위반 유형별 분포를 보시면요. 절반 가까이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음주 또는 대화 도중에 대통령과 유신을 비판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282건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음주하거나 대화 도중에 대통령 욕하는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술집에 가면 사복경찰이 숨어 있어. 사복경찰이 뭐냐면 이제 경찰관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이 이제 평범한 옷을 사복을 입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이제 술자리 이제 앉아서 사람들의 얘기를 엿듣는 거야. 엿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 욕을 하는지 뭐 긴급 조치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지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제 뭐 술자리에서 정말 박정희 유신 헌법 정말 말도 안 돼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술을 마시고 이제 집에 가다가 그 경찰이 날 뒤쫓아와서 바로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죠. 다음날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야. 감옥에 가는 거야. 일단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닐까요? 여기에 이런 내용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정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다행히 학교에서 두발 규제나 이제 교복 규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학생이 아닌 성인들도 두발 규제와 복장 규제를 당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장발을 단속하는 경찰과 장발을 단속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혹시 이 장면 직접 겪어본 친구들은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 세대에 학교에 이제 머리 조금 기르고 갔더니 학생 주임 선생님이 와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다. 그 장면이 길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일반인 시민에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경찰이 여성의 미니스커트가 무릎에서부터 얼만큼 올라가 있는지를 일일이 자를 대보면서 길이를 재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요. 사회악과 태폐풍조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청년들이 머리를 긴 거 꼴보기 싫다. 여성의 치마가 짧은 거 꼴보기 싫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경찰들을 이용해서 장발을 단속하고 미니스커트를 단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또는 우리 학교에서 두발 규정이나 복장 규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학교들도 많은데 여러분은 굉장히 불만일 거예요. 이게 왜 있어야 돼? 학생이 머리가 왜 짧아야 돼? 학생이 교복을 왜 줄이면 안 돼? 라는 생각 우리가 누구나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도 있었다. 여러분이 이제 느꼈던 그런 두발 규정이나 복장 규정에 대한 어떤 반발심을 생각한다면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얼마나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짓밟히고 침해당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신 정권은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또는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요, 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인데요. 2차가 있으면 몇 차도 있을까요? 1차도 있습니다. 1차,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남한에서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조직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남한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빨갱이다. 잡아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럼 인민혁명당이 정말 있었냐? 거짓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조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요 영상을 보여준 반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봤던 영상 중에 친일파 후손이랑 독립유공자 후손 이렇게 비교하면서 봤던 영상 있을 거예요. 다큐멘터리 시리즈 중에 이제 인민혁명당과 관련된 영상도 여기서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정말 꼭 한번 이 영상을 봐주세요. 선생님이 여기서 틀고 싶지만 아마 저작권 때문에 잘릴 것 같아서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이게 한 28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인민혁명당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무엇이 문제였고 그 사람들은 대체 왜 그런 일을 당했어야 했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영상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사람의 권리, 인권을 유린하던 이 시대 는요 어떻게 끝나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당시를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어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신 반대 운동을 계속해서 지속을 합니다. 끊임없이 시위가 지속되고 끊임없이 경찰들과의 대립이 이어지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터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YH 무역 사건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YH라고 하는 무역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돈을 정말 쓸어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회사 대표가 이 번 돈을 횡령하고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다니고 있던 노동자들은요, 정말 갑자기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회사가 가발을 만드는 회사였어.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회사였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정말 이제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와서 정말 어렵사리 취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이제 나가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당해고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농성을 벌이다가 신민당 당사, 당시 야당이라고 하죠. 이제 박정희 정권과 반대되는 이 신민당 당사에 가서 농성을 벌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에서는 이 농성을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죠. 당시 신민당의 대표가 누구였냐? 바로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김영삼 전 대통령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민당의 총재, 당의 우두머리였는데요. 이 김영삼 총재가 이 YH 무역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동안 유신체제 비판했지만 이건 진짜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비판하자 그 국회의원, 국민이 선택한 그 국회의원을 박정희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제명을 시킵니다. 국회의원직에서 박탈, 해고를 시킨 거죠. 그러자 이것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 당시 김영삼 총재의 고향이었던 부산, 그리고 부산 옆에 마산에서 이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의 시위로 시작해서 그 지역 시민들, 그 옆 동네 시민들까지 온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 부마 민주항쟁. 박정희 정권에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전에 일어나던 시위와는 규모가 아예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압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시위가 일어난다는 거는 밖에서 보기에는 박정희 정권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또 포장하냐면 저거 지금 북한의 간첩들이 사주한 저 빨갱이들의 폭동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박정희가 실제로 스스로 이제 발포 명령, 군인들을 대동해서 총을 쏴서 사람들을 죽이려고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마 항쟁에 대한 진압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로 인해서 당시 중앙정보부 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와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을 총으로 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인 거죠. 자, 11.6 사태로 박정희 정권은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 5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집권했던 장기 군부 독재 시절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이 난 거였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11.6 사태 이후에 우리에게 한 번 더 찾아온 크나큰 시련, 이러한 민주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건데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추천한 이 영상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